씨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희성 시인의 저산이 날더러 라는 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이 시는 부제가 좀 붙어 있습니다. 해제를 잠깐 보시면 저산이 날더러 모골시 운을 빌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박목월 시인의 시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죠. 박목월 시인의 시가 있었고 그 시의 형식, 그 시의 어떤 규칙 이런 일부를 빌려와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 라는 게 부제에 쓰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산이 날더러 라는 이 시는 지금 해제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박목월의 산이날 애워싸고의 시상 전개 방식을 차용해서 화자가 처한 고달픈 현실을 형상화한 부분 여기 패러디 작품입니다. 그래서 패러디 작품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패러디다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원작이 먼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작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구조를 그대로 빌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빌려와서 현대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형식은 빌려왔지만 주제는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걸 현대시에서 패러디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패러디 작품이라는 걸 먼저 1차적으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정희성 시는 우리가 뭘 배웠던 게 기억이 나냐면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뭘 배웠냐?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시를 아마 기본적으로 배운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문제 풀다가 이렇게 풀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그 시가 보여주고 있는 시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정희성 시인의 어떤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작품 제목이 뭐였다고 여러분? 저문강의 삽을 씻고 삽이라는 게 노동자의 삶을 상징하는 대유적 표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문강, 네, 저물어 가는 강에 삽을 씻고 있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 상태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가난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노동자의 비애를 그려놓고 있는 그런 시였었죠. 그래서 그 시의 느낌 그대로 요 시, 저산이 날더러라는 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해제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산이날 애워싸고라는 요거는 박목월의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작이죠. 그 원작에서는요. 산이 화자에게 명령하는 형식을 통해서 화자가 소망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분위기가 긍정적인 거지.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형상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작품 저산이 날더러라는 정희성 씨의 작품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자가 처한 비참하고 서글픈 삶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저문강의 삽을 씻고랑 연결을 한다면 비참하고 서글픈 노동자의 가난한 삶 그걸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 첫 번째 뭐다? 패러디 작품이다라는 거. 따라서 원작의 형식을 많이 빌려왔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뭘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주제가 달라져 있는데 주제가 어떻게 바뀌었다? 원작의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그 원작의 주제는 사라지고 비참하고 서글픈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가난한 삶을 부각하는 시로 주제가 바뀌어 있더라라는 걸 염두에 둔 상태로 여러분 시 본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자, 시의 형식은 어떻다? 산이 나에게 명령하는 박목월 시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런데 날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냥 흙이나 파먹어. 흙이나 파먹고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표현법과 효과 정리해 봅시다. 주객전도 쓰였습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는 언제 쓰인다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선생님 정리해 놓은 거 보세요. 산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산이 나한테 어떻게 명령을 하냔 말이에요.
말이죠. 산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명령을 할 수 없는 무생물인 산이 인간인 나에게 명령을 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게 주어와 객체가 그러니까 산이 나에게 명령한다 이런 문장을 보면 얘가 주체고 그리고 나에게 우리 영어 사용식 문장의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객체어죠, 객체어. 객체어인데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돼. 산이 나에게 명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야. 내가 산에게 명령했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 하지만 그냥 내가 그런 삶을 나는 운명적으로 부여받았구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체의 자리에서 목적어의 자리로 옮겨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 선생님이 문장 형태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연물, 다시 말해 산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오히려 객체가 되어 있다. 나라는 인간이 오히려 객체가 되어 있는 주객 전도의 표현법이 쓰였다라고 잡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으니까 무슨 법도 쓰였다. 의인법도 쓰였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파 먹으라. 뭐뭐라. 요게 명령형 종결어미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첫 번째 주객 전도, 의인법, 세 번째 명령형 종결 형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화자의 비참한 삶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산이 나에게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 했을 때 이 산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운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죠? 그리고 흙이나 파먹는 삶이라는 건 밥 먹으래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고 농사나 지으며 최소한의 생계만을 간신히 유지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흙이 사용된 표현법은 가난한 노동의 삶을 의미하는 대유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대유 뭐죠, 여러분? 대유가 뭐예요?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비유. 그래서 뭐다? 대유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흙은 그런 대유적인 표현이다. 가난한 노동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죠. 그리고 날더러는 삽이나 들라하고 요 삽이 바로 그 가난한 노동의 삶을 의미하는 대유적 표현 또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흙을 세 번째 문장에서 뭐로 바꿨다? 세 번째 행에서는 삽으로 바꿔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쑥구렁에 박혀 쑥이 되라 한다. 구렁은 여러분 방언인데요.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환경, 늪 같은 거 이렇게 발이 뚝 들어가면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구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쑥구렁에 박혀 쑥이나 되라고 한다. 네, 자,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그 문장을 살짝 바꿨어. 어떻게 다시? 삽이나 들라 하고 쑥구렁에 박혀 쑥이나 되라고 한다. 쑥구렁에 박혀 쑥이 되는 삶이라는 건 그럼 과연 뭘까? 아까 구렁이 뭐라 그랬어? 아주 빠져나가기 어려운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쑥으로 살아가. 막 잡풀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굉장히 나약하고 이 잡풀 여러분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밟고 이렇게 붙잡아도 이렇게 축축축 뽑히는 그런 거잖아. 나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나에게 살라고 한다. 산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늘퍼진. 늘퍼진? 무슨 뜻일까? 맥락을 보시면
몸이 지쳐서 늘어진 이런 의미로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맥없이 늘어져 있는 거잖아요. 늘퍼지는 그렇게 늘어져 퍼져 있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늘퍼진 날 산은 쑥국새 울고 울고 정각이미지 부각이 됐고요.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쑥국새 마냥 올라하고 흙파먹다 주구나비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에 나자빠진 애미처럼 몰라 한다. 자, 뭐뭐라 한다, 뭐뭐라 하고 요거 다 주체가 뭐예요? 산이라는 거. 항상 우리는 어떤 문장이든지 읽어가면서 조금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을 경우에는 이 문장의 주체가 뭐지? 주어가 뭐지? 라는 걸 항상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주어는 산이었던 거죠. 산은 나에게 쑥국새 마냥 울라고 하고 아비처럼 살라고 하고 애미처럼 울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 산은 나랑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거리감을 부각하는 어구가 저만치 홀로 서서죠. 요것의 주체도 그러니까 뭐다? 산이다. 산은 이 거대한 산은 나를 정말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우는 삶으로 그렇게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보잘것없는 이 인간아. 이러고 있는 산은 나랑은 너무나 다른 나와 저만치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크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어구가 되는 거죠. 그런 산이 나에게 이런 비참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삶은 쑥국새처럼 우는 삶이에요. 쑥국새는 뻐꾸기의 방언이래요. 뻐꾹 뻐꾹 쑥국 쑥국 이렇게 우는 그런 새인데 그 새는 여러분 소리를 그냥 낸 거지 이 새가 정말 울었을까? 아니야. 그냥 짝을 찾거나 또는 먹이를 먹거나 그러면서 본인들 소리를 그냥 냈을 따름인 거지. 근데 그거를 쑥국새처럼 울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화자가 슬픈 거죠. 화자의 인생이 슬픈 거고 근데 그것을 자연물에 의탁해서 자연물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뭐라 그런다?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한다. 수국새 울고에 여러분 감정이입의 공식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 한 번 더 잡아줄게요. 감정이입이 사용이 됐다 그러면 거의 한 90% 이런 공식이 등장하는 거죠. 객관적인 자연물이 있어. 쑥국새 객관적인 자연물이야. 인간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자연물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서. 특히 그 시의 주인공의 정서가 결합이 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이 감정이입, 인간의 정서와 결합되어 있는 이 객관적 자연물을 뭐라고 하는 거다? 시적 기능으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자연물인데 무엇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정서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자연물이야 라는 개념인 거죠. 객관적 상관물. 쑥국새가 감정이입이면서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됐죠? 정리합시다. 아비애미처럼 사는 삶이란 과연 뭘까? 물질적인 궁핍 속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가족의 일생이 대물림 되는 거죠. 가난의 대물림. 넌 그냥 그렇게 살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야. 너네 아비, 네 애미도 그렇게 살았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운명이 자기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굉장히 절망적이고 좀 자포자기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심리가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계속 이어갑니다.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여러분 굉장히 그 산이라는 거대한 운명이 그 나약한 인간을 향해 냉소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게 느껴지시죠? 그죠? 자, 이 문장은요, 사실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제일 처음에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었던 문장이 제일 마지막에서 반복이 된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머리 숫자, 꼬리 밑자.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어.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비슷해 라고 이야기한다. 수미상관이 사용이 된 거죠. 수미상관은 다른 말로 하면 반복되면서 살짝 바뀌는 특징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형태로 수미상관을 좀 바꿔봐 그러면 반복과 변주라는 말로 많이 바꾸곤 합니다. 자, 요게 쓰였는데 이게 이렇게 앞이랑 뒤랑 이렇게 반복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주어진 현실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절망감과 비극성을 강화하면서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어때요?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기둥을 딱 박아줬으니까 시적인 안정감이 생겨났겠죠. 그리고 여러분, 시적 여운을 형성합니다. 뭐야? 처음과 끝이 같아? 그러니까 어때? 끝났어도 끝난 느낌이 안 드는 거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감정의 여운이, 이 감정의 이 파고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적 여운을 형성하는 것이 수미상관의 효과가 됩니다. 자, 이런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 전체에는 굉장히 많은 반복의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반복의 구조는 뭐뭐는 뭐뭐시나 하라 한다. 뭐뭐는 뭐뭐시나 하라 한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이때는 뭐뭐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차이의 보조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화자 자신에게만 비참한 삶의 현실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화자의 생각, 이런 정서를 부각하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됐으니까 운율을 형성했겠죠. 반복은 운율을 형성해 라는 것을 머리에 딱 잡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반복이 됐냐면 뭐뭐라 한다 라는 명령형 어미가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뭐라, 누가 명령해? 산이, 운명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화자에게 가해지는 슬픈 운명과 현실을 부각하면서 역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반복이 됐어요, 여러분? 뭐뭐라 하고 뭐뭐라 한다라는 인용 형태가 반복이 됐죠. 산이 화자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걸 간접 인용했어. 여러분, 직접 인용은 요거죠. 이렇게 따옴표를 쳐가지고 여기 따옴표를 쳐서 말하는 걸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이 화자의 진술과 묶어가지고 그냥 뭐뭐고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거 우리가 뭐라 그래? 간접 인용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직접 인용은 다른 말로 하면 직접 화법이 되는 거고, 간접 인용은 다른 말로 하면 간접 화법이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반복이 됐단 말이죠. 뭐뭐라 하고 뭐뭐라 한다 라는 이 간접 인용을 사용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동일하게 반복됐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는 그런 효과까지. 네, 이렇게 시 정리가 끝났고요. 앞에 가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격 여러분, 비참한 노동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격은 어떻다? 슬프다, 애상적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구나 라는 거, 그리고 산이 날도록 그렇게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고 해 라는 굉장히 운명이 인간을 냉소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비유적이다라는 거. 비유는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뭐가 비유일까요? 쑥국새 마냥, 요거 쑥국새처럼, 애미처럼, 이런 거 비유 중에서도 뭐가 쓰인 거, 직유법이 쓰인 거,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었죠. 됐죠? 네, 주제 잡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러디 작품이라는 거 수미상관 확인하셨고요. 효과까지도 모두 다 잡아봤습니다. 의인화된 산이 화자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투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고요. 인간의 삶을 자연적인 소재에 빗대어서 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뭐 쑥처럼 산다든지 뭐 쑥국새처럼 울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또 산이 인간에게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자연물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그게 자연 친화랑은 전혀 개념이 달랐다라는 거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나 어미의 반복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각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정희성 시인의 패러디 작품이었는데 와 시인이란 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원작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 더군다나 본인 그 시인 본인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로 완벽하게 바꿔냈는지 참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산이 날더러라는 패러디 작품 같이 감상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